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부학장 김영석입니다. 매년 12월 넷째 주에 개최되는 백인제 기념학술제가 올해로 5회에 이르렀습니다. 코비드-19 문제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6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수요일에는 의예과 1학년,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인제 기념 학술제의 개회를 알리면서 먼저 최석진 학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회 백인제 기념 학술제를 맞이해서 2년째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수선한 시국에 또 연말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백인제 기념 학술제는 민족의 승각자이자 의계의 큰 스승이었던 백인제 박사의 인술제세 정신을 기념하고자 의과대학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재단법인 백병원이 설립된 날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술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인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인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제대학교 빅드림 웰바이오 사업단 등과 공동 주관으로 3개의 학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6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움 겸 제19회 전종희 기념 논문 학술대회, 그리고 경남 김해 강서 특구 웰드림 웰바이오 심포지움입니다.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공동 주관에 힘입어 좀 더 내실 있는 학술제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6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움에서는 백병원 창립과 인제의대 설립의 역사적 배경을 재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역사 기록물의 면밀한 검토와 재검토 과정을 거쳐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인제대학 부속 백병원의 창립 연도를 기존 1932년에서 1941년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병원의 창립자이신 백인제 박사가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을 창립한 이래 2021년 올해 다시 창립 80주년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다시 맞이하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백병원의 과거와 미래를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백병원 그리고 인제대학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22일 수요일 의과대학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19회 전종희 기념 학술 논문 발표대회는 인제의대 초대 학장이셨던 전종희 선생님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학술 행사입니다. 한국감염학의 태두이신 전종희 박사는 학장 재직 중 임상의사이면서도 기초의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부분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기억나고 그리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학생 논문 발표대회를 통해 인제의대 학생들이 기초적인 연구 능력을 펼치고 전종희 선생님의 탐구 정신을 개성하는 장이 될 것을 바랍니다. 23일 목요일은 인제대학교 빅드림 웰바이오 사업단 주관으로 개최한 경남 김해 강서 특구 빅드림 웰바이오 심포지움을 방송하게 됩니다. 한국기초의학연구의 현 주소와 인제의대 신진 기초의학자들의 연구 역량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년째 비대면 학술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의과대학의 인문사회학 교실의 김택준 교수님. 지난 토요일날 아버님 상을 당하셔서 이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학 교실의 김성리 교수님, 박지현 교수님, 한진 연구과학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온라인 세미나를 가능하게 운영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해 주시는 기획부학장이신 김정석 교수님, 그리고 의학정보지원실장 유원진 교수님, 올 한 해 동안 의사과학자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작은 결실을 발표할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백인제 심포지움을 기념 심포지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의 박지영입니다. 원래 개회와 마지막 발표를 맡으셨던 김택준 교수님께서 급작스러운 가족상으로 인해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신 관계로 제가 제6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움의 개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최석진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병원 창립 연도가 1932년에서 1941년으로 정정됨에 따라 올해 백병원 창립 80주년을 재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올해의 백인제 기념 심포지움은 백병원과 인제의대의 창립 정신과 그 역사적 배경을 되짚어보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백병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대담법인을 설립한 병원으로서, 그리고 인제의대는 1970년대의 시대적 과제였던 의료의 균등 분배라는 이런 이상을 추구한 그런 백병원과 한국 정부의 협력의 산물로서 대한민국 현대 의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성의 추구는 백인제 전 이사장님께서 추구하신 인술제세라는 창립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봄으로써 백병원과 인제의대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통찰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포지움의 사회는 저와 같은 인문사회의학교실의 김성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6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인제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성리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백병원 창립과 인제의대 설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재고찰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제의과대학은 5개의 종합병원을 부속병원으로 가진 명실상부한 의학교육의 산실입니다. 1979년도에 부산 백병원이 개원을 할 때는 500병상이었는데 그때 500병상은 메모드급이었습니다. 지금의 1000병상과 맞먹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70년은 전에 이미 의료 격차를 염려하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구하던 백인제 박사의 정신이 아마 지금의 인제의과대학과 5개의 부속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제의과대학과 백병원의 정신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주실 두 분의 연사를 모시고 이제부터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인데요. 선생님, 그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5분 정도는 더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표가 모두 마친 후에는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담법인 백병원 창립과 공공의료에 대하여 신규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규환 교수님은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역사교육을 이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교육과에서 미래의 인재를 교육하시면서 메디토리 연구소 소장과 그다음에 의료역사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환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규환입니다. 제가 백병원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데, 사실 20여 년 전에 제가 그 백병원 70년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역사학 전공자이지만 의학사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이제 뭐 최초로 중국 의학사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인제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당시에는 이제 의사학 및 의료윤리학 교실이죠. 거기에 이제 조교로 있으면서 병원사를 정리했고, 그 병원사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1932년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일개 조교로서 역사를 마음대로 뭐 이렇게 그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기하는 수준이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 역사에 많은 이제 논쟁을 하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역사를 1년이라도 더 소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 같은 경우에도 이 백병원을 창립 기원으로 했을 때 이제 역사적 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10년가량 역사를 단축시켜야 되는 굉장한 그런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뭐 제가 처음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로서는 굉장히 감개무량하다. 이 역사 우리가 뭐 무슨 동북공정이니 뭐 독도 문제니 뭐 여러 역사 그 이 논쟁과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역사의 진실을 찾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인지대학교에서 정말 커다란 결단을 내려서 자기의 역사를 스스로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정말 경아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백인제 기념 학술대에 자주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거절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제가 또 이렇게 인연이 있다 보니까 또 저한테 또 이 발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공의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은 백병원의 창립이라고 하는 게 이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재단병원 백병원 창립과 공공의료라고 하는, 이게 다소 좀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일제하에서 이제 사립병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성장했고, 그중에 이제 백병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해방 전후기에 이 공공의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대두하게 됐느냐. 당시에는 이제 의료 국영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백병원 설립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 라는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병원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재밌게도 병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병원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재밌게도. 어, 중국에서는 의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여주면 이게 어떤 이 하스피탈과 관련이 있는 용어라는 건 알죠. 중국 사람들도. 그러나 중국에서는 병원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발견, 재해석된 거는 일본에서 이 재해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나 뭐 요양소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썼습니다만,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양식 병원이 들어오고, 이 서양식 병원을 뭐라고 지칭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병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식 의료시설을 지칭하는 것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일본에 개항을 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개항 이후에
이 재중원을 지칭해서 공립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내부 직속, 그러니까 내부, 그러니까 외부, 내부, 뭐 학부 뭐 이런 정부 기관에 직속된 병원을 내부 병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의원이나 병원 이런 명칭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명칭, 그 다음에 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명칭이 병용해서 쓰다가 이 개념이 언제부터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느냐? 그거는 이제 일제하에 1919년 4월에 사립병원 취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되면서 이제 병원과 의원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정작 이런 이제 사립병원 취체 규칙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반포를 하게 된 거고 일본 내에서는 이런 반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작은 클리닉은 의원이라고 하고 큰 하스피털은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체적인 구분이 있었지 법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에서 법으로서 최소 10병상 이상의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사립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그런 시설을 이 병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칙을 왜 만들었느냐? 결국은 일제가 이 식민지에 대한 개입 내지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작은 군소병원들의 어떤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규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의거해서 뭐 병실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이 준공일이 뭐 잘못됐거나 이러면 병원 설립을 아예 취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에 대한 어떤 길들이기, 통제의 목적에서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병원이 229개소가 있었는데 71개소로 줄어들고 한국인 병원도 111에서 18개로 급감하는 등 이런 이제 병원에 어떤 이제 변동이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제하에서 이런 사립병원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계속 이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당연히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립병원으로서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의료인은 어떻게 양성했느냐? 일제하에서는 7개의 의학 전문학교와 1개의 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성의전, 세브란스의전, 평양의전, 대구의전, 경성여의전, 함흥의전, 광주의전 7개의 의학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4년제죠. 제국대학 의학부는 6년제고. 근데 이제 함흥의전이나 광주의전은 44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졸업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전이나 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이제 사회에 진출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실은 개업이로 나갑니다. 그리고 관공립병원, 비교적 이제 공무원격에 해당되는 병원에 상당히 나가고 이거는 이제 경성의전이 이제 관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 한국인 졸업생과 일본인 졸업생의 어떤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달라요. 같은 학교에 있는데도 그리고 이제 면허 자격도 일본인 졸업생들은 졸업 이후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만주나 뭐 대만 뭐 이런 데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인 졸업생들은 한국에서만 그 영업 활동을, 개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졸업생에서도 신분상의 그런 이제 차별을 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인,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이제 관공서나 의학교, 관공립병원에 많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의는 이 13.3%, 한국인은 이제 45.4%.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소규모의 그 개인 병원, 그러니까 간호사 한두 명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병실이나 이런 건 없는 진료소만 있는 그런 이제 소규모의 병원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의전을 들 수가 있는데 세브란스는 이제 더더욱 이제 사립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관립 출신들은 관공서나 이제 그 관립병원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세브란스 졸업생들은 더더욱 대부분의 숫자가 개업이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공립 병원에는 거의 뭐 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비중이 관립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개업이로 나가고 또 개업이도 소규모의 자본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 시기에 대표적인 사립병원 하면은 아까 이제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가 있었다고 했는데 38년에 수립되고 그 부속 병원으로서 백병상 병원의 부속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병원, 경성 전기 주식회사의 의무실에서 시작한 그 병원이 한 70병상 정도 됐고 이 41년에 개원한 백인제 외과병원이 이 30병상 정도 되고 이제 그 한국 전쟁 시기에 한 60병상 이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렇게 사립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적었다. 근데 백인제 박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느냐? 백인제 박사는 그 자신의 스승인 우에무라 교수가 한국을 떠나면서 자기 병원이 이제 이 문을 닫을 이런 위기를 느끼면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해서 이 자기의 병원을 넘겼고 당시 이제 백인재 박사도 이제 그 경성 의전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빚으로 그 이 시설과 부지를 이제 인수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대부분의 의사들이 개업의로 나아갔고 또 소규모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서 그나마 이제 백인재 교수는 이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성에 의존해서 비교적 큰 병원을 인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일제하에 비교적 큰 사립병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런 비교적 큰 사립병원이 어떻게 이제 재단병원으로 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배경으로서 해방 전후기의 어떤 이 의료 국영론, 당시에 이제 의료계의 논쟁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기에 대표적으로는 이 의료계의 논쟁이 뭐냐면 의료 상업화를 극복하자. 그리고 국영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가 국영화라고 하는 느낌은 아마 뭐 사회주의 내지는 뭐 이제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해방 전후기에서는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의료계 인사들이 이 일제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의료 시스템을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개선의 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업화를 극복하고 국영화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제가 이 한국에 와서 서양의학 중심으로 의료 제도를 이제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본국과 식민지의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정작 일부 자기 나라에서는 의료 자원을 상당히 그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만 집중되지 않고 농촌에도 의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식민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식민지에서는 완전히 도시 집중이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소수의 의사가 졸업하면은 개업의로서 활동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도시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결국 의료계의 많은 인사들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어떤 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제시대 이후로 이어진 어떤 의료 상업화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용설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제 세브란스를 나왔고 초대 이 해방 직후에 미 군정 시기에 초대 보건 후생 부장으로서 우익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의료 국영은 좋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지금은 개원이의 난립과 의료 상업화를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의과대학도 4년제가 아닌 6년제로 바꿔야 된다 해서 6년제를 실현한 분이죠, 이분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러한 의료 상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종합화, 대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 국영론만큼이나 병원의 종합화나 대형화도 사실 이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의 어떤 불균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병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역시도 좌익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 국영화를 하는 것만큼 굉장히 이상적인 견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익에서도 어떤 국영화라든지 의료 상업화의 극복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설이 이제 이분이 이제 조선의학신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이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제도의 단점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최영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도쿄 제대를 졸업하고 이 독립운동 이런 거를 하면서 해방을 맞은 거죠. 그래서 경성 대학 의학부 이 교수를 하다가 좌익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김일성 대학으로 넘어가서 병원장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의료를 국영화시켜야 된다.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 그런 이제 주장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료 국영화의 기본 축은 국영병원, 협동조합병원, 개인 개업이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 그러나 이제 과도기적으로 무상 의료의 목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간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 역시도 급격한 그런 의료 국영론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국영화를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가 주도해서 이 종합병원 위주의 그런 이제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영석과 이용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논쟁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분은 이제 최명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세브란스 출신이고 세브란스 의전에서 해부학 교수를 하다가 사직을 한 후에 이 개원을 한 개업이로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부닥쳤던 문제는 뭐냐? 이분 역시도 이 의사들끼리 그 개원가에서 어떤 상업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결국은 그 해방 이후에 어쨌든 다수 민중들을 위한 그런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의료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 국영화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 어쨌든 이 사회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국가의 뭐 국영병원을 만들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지원과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또는 이제 개업이로서 활동했던 분들도 해방 이후에는 의료 상업화와 이 의료 상업화를 극복하고 국영화, 국가의 어떤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쟁적인 거지. 실제로는 뭐 이 그 시설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허한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성은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들 돈도 없고 시설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실현 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시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제 최명학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대부분의 어쨌든 의료인들은 좌우 갈등 속에서 의료 국영화가 필요하고 상업화나 개업의 난립으로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의료의 어떤 도농격차,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결국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큰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당장 어떻게 그런 이제 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백인재 박사는 이제 우에무라 그 병원을 인수해서 41년에 백인재 외과 병원을 만들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수리하고 확장하면서 병상을 이제 뭐 60병상, 70병상으로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일개 의사로서 병원 진료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해방 이라고는 공간 속에서 이 국가를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이제 그런 그 지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떨어졌지만 또 조선산업진흥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선사 수선서림을 만들어서 출판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에 있어서도 신국가 건설과 신문화 창진에 필요한 공익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이제 뭐 그 의사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의료 부분에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이 역량을 발휘를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병원을 인수한 다음에 1936년도에 이제 인수한 다음에 본인이 이미 이제 그 유럽 및 미국 시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병훈이라고 하는 제자 그 후배죠. 이 후배한테 이제 병원을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그 해외 시찰을 떠난 거죠. 그 해외 시찰단 중에서도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외과로서 종합병원이고 큰 병원으로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나도 이런 병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꿈꾸게 됩니다. 그 병원은 이뭐 대도시에 있지도 않습니다. 농촌에 있지만 최상의 어떤 그런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임상뿐만 아니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이제 이 환자 무조건 이제 어떤 그 돈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어떤 재정 여건을 고려한 그런 이제 그 수가를 산정해서 가난한 환자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런 이제 구상이라고 하는 게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 바로 이제 어떤 상업화의 극복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신만의 어떤 구상, 꿈을 키워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백인재 선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파, 우익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뭐 그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공산군이 와서 막 그 물자 다 빼가니까 이 간호사들한테 다 적어놓으라고 내가 김일성한테 가서 다 받아내겠다고 아주 그냥 뭐라고 배포가 크신 분이고 뭐 그 이 공산주의를 아주 이제 싫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용설과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료 구상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설 선생도 병원의 대형화 내지는 의료 인력의 어떤 고급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 상업화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백인재 선생도 개인 병원을 재단 법인화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제를 재단 범위나 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기도 하고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들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은 그렇다고 해도 누가 선뜻 나서서 그런 정신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재 선생이 상당히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병원 설립 취지서를 보게 되면은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빨간색으로 이제 그 표시한 부분만 읽으면 장차 도래할 새로운 국가의 건설과 신문화의 창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과 분투에 전심력을 경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의료 다 참여를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적된 문화의 힘이 바로 민족의 힘이요, 국력임을 확신하고 의학 부분에서 미력이나마 공헌할 결심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백병원이 그냥 뭐 사립병원으로서 일개 병원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그런 시대 정신을 발현한 것이고 많은 이제 이 후학들한테 이 한국의 그 의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본인이 실천으로서 이 제시를 했다라는 차원의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국내 병원의 어떤 역사와 그다음에 병원의 어원을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그 백병원의 역사 정립에 큰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규환 교수님께서는 해방 전 후기 한국 근대 병원의 역사 속에서 백병원의 위상과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인재 박사가 척박한 어떤 그 해방 공간 안에서도 국가 재건을 위해서 의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까지 힘을 미쳤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료 상업화의 극복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라는 어떤 의학계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이면은 그런 방향성을 실천했다라는 것, 실행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재단 법인화했다라는 것은 울림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백인재 박사가 끼친 의료의 공적 역할, 한 개인이 의료의 공적 역할에 어느 정도까지 힘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발표였고요. 듣는 내내 저는 좀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지금 현재 그 인제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있는 우리 박지연 교수가 의료균점과 인제의료의 설립이 되겠습니다. 박지연 교수는 대한의사학회 대외협력이사와 그다음 한국과학사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박지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신규환 교수님께서 아주 30분 동안 열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지연 교수님께도 30분 정도까지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잘 들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0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의료균점과 인제의대의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의료균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늘은 생소한 단어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해방 직후에도 쓰였고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국가적인 어떤 보건의료의 과제로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또 1990년대 초에 가면은 거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 의료균점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제가 수수께끼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찾을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1970년대 국가적인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 과제,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과제 속에서 우리 인제의대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설립 초기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산백병원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백병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의과대학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양쪽 옆에 주차타워가 세워졌고 이 앞에도 지금 다른 여러 건물들이 이렇게 증축이 돼서 더 큰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두 채의 단촐한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은 한 이렇게 7단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78년에 이 학교법인 인재학원의 설립 총회가 개최가 됐고요. 이제 이 총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해 5월 23일에 문교부에 이 학교법인 인재학원과 인재의과대학의 설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문교부에서 인재의과대학 설립을 예비 인가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79년 1월 12일에 이 학교법인 인재학원과 인재의과대학에 대한 정식 설립 인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1월 22일부터 인재의과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했고 그리고 3월 1일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재의과대학과 같이 동시기에 설립되고 있던 이 인재의과대학 부속 부산백병원은 완공이 약간 늦어져서 79년 6월 1일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복합체로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인재의과대학의 어떤 창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1978년에 있었던 설립 총회의 회의록입니다.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를 뽑아보면요. 먼저 이 회의는 재단법인 백병원 회의실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인재학원을 설립하고 백인재의과대학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 회의가 열렸고요. 이번 회의를 이제 소집하고 주관한 사람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백낙조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백낙조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의과대학 설립은 어제 오늘의 구상이 아니고 백인재 박사의 어떤 수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백인재 박사의 수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 의과대학의 설립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꿈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백병원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 백병원을 기반으로 열과 성을 다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는 판단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과대학을 이제 설립하기로 이제 그 추진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때 의과대학 설립 취지는 여기에 적힌 것과 같습니다. 먼저 당시에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급 상황이 굉장히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의과대학이 오늘날에는 40개교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제 16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교가 운영되는 가운데 8개, 절반 정도가 서울에만 편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서 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부산 직할시, 당시 직할시라는 명칭을 썼죠. 그래서 부산 직할시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산에 사실 백병원은 서울에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 재단법인 백병원이 사상공단에 어떤 추가로 병원을 이제 설립하는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즉 오늘날의 부산백병원이죠. 그 부산백병원을 건설을 하면서 이와 함께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이 부산 지역의 의료 공급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인제의과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의사 부족 해소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의사의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부산의 의료시설 부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사상공단의 설립 예정인 부산백병원과 연계해서 의료 인력을 이제 지역에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압축을 하면 당시 의료의 절대적인 부족, 그리고 지역적, 계층적 편중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이제 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신청서가 이것이고요. 1978년 5월 3일에 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설립 신청을 할 때 그 관계철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설립 취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립 취지서는 앞서 살펴본 설립 총회에서 밝힌 취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또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잘 드러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짚자면 바로 1962년부터 시작되는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 1977년에는 그 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전까지의 경제개발 계획들이 그 경제개발에 좀 역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복지에 좀 더 역점을 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복지는 보건의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 보건의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큰 정책적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77년 1월에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보호 사업이 시행이 되고요. 또 7월부터는 의료보험 사업이 이제 발족이 됩니다. 당시에 한국의 어떤 의료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국민 3,000명당 의사 1명의 꼴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6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한 뭐 매년 1,500명 가량의 의사에 의해서 보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게 인구가 당시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격증하는 그런 인구의 의료 수요와 그리고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하기에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 설립 취지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제의과대학이 설립이 되면은 약 5가지 측면에서 이런 국민의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제의과대학이 부산에 신설이 되면요, 매년 100명의 의사가 이제 추가로 배출이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료사회의 그 의료의 확대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의료 수요의 보완에 좀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설립 취지와 같이 이 부산에 이제 의료시설 부족을 좀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또 이 현재 이제 그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의료 인력과 그리고 인구를 이제 부산 지역에 좀 잡아둘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능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의 그 학생들을 이제 인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구의 어떤 균등한 분포 이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사상공업단지에 당시 이 사상공업단지가 국가에서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가장 큰 공업단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공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이 의료 혜택을 제공을 해서 이 공업 생산성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인근의 주민들에게 이제 의료를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인제의대 설립의 시대적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977년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중점은 복지국가 건설이죠. 사실 복지국가 건설은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에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운 어떤 공약이었는데요. 60년대 당시에는 아무래도 경제 개발에 더 역점을 두다 보니 이제 이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1977년이 되면은 이 복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 거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제1차에서 3차에 걸친 이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소득의 증가는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죠. 1966년에서 71년까지 약 5년간 의료비 상승률을 보면요. 대도시에서는 34%, 중소도시에서 28%, 농어촌에서 19%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1967년에서 70년 사이에 총 의료비는 381억 원에서 799억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증가율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증가한 의료비 중에서 사의료비, 즉 개인 부담이 8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의 어떤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개인의 어떤 그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이
1차에서 3차에 걸친 경제개발의 부작용을 이 4차에서는 보갑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바로 개발의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인데요. 이 개발이 기본적으로 도시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이 낙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들 또한 낙후된 지역보다는 개발된 지역에 몰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무의촌 문제는 이 의사의 수나 의료 서비스의 양은 사실 1950년대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촌 문제가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 계층적 불균형도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이 경제개발의 어떤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제 내려가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제시를 한 것이 바로 의료균점이었어요. 이 의료균점의 뜻은 지역과 빈부에 의한 차별이 없이 의료 혜택을 고르게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62년에 이 박정희 정부가 제시한 시정 방침에는 국민 보건을 위해 위생 및 체력 관리를 합리화하고 의료 균점 시책을 수립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정부의 정책에서 의료 균점은 지역적인 어떤 그 무의면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이 언론과 의료계에서는 이것이 지역적인 격차만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격차가 이 의료 균점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한 사설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의면이라 할지라도 소수이긴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인근 도시에서 알맞은 치료를 받고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에서도 경제 때문에 의술의 혜택권에서 버림받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서울시 의사회의 회장이었던 손영수라는 사람도 비슷한 지적을 하는데요. 이 의료균점이라면 풍속적으로 무의 지역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참뜻은 국민 누구나가 평등하게 고도로 발달된 수준의 의료 혜택을 손쉽게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료 균점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두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먼저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의촌에 보건소를 설치한다든가 공의를 파견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의료가 충분히 없어도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보건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층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와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를 실시를 하는 거죠. 이 의료보험제도는 사실 1960년대부터 구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이 되면은 이 의료보험제도에 강제 가입의 조항을 이제 만듦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정책적 그런 과제에 비해서 의료계가 여기에 이 해소에 기여하는 바는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의사들은 여전히 지방근무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해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그 지방의 어떤 낮은 의료 수요에 맞닥뜨려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약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한의사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이제 미신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거기에서 개원을 하더라도 어떤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나아가서 정부가 이 무의촌에 봉급을 주고 의사를 파견을 하더라도 이 의사는 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 약 보수가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이제 시설이 굉장히 이 악후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진료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주된 요인이었죠. 이런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공단 및 의료 취약지구 병원 설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에 따라서 공업단지 중 의료 수요가 높은 곳 13곳을 뽑고 의료 보호진료지구 중에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 12곳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곳에 80에서 150병상급의 병원을 설치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어떤 그 법인들이나 그리고 병원 설립 예정자들에게 정부는 해외 차관을 좀 연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국내 융자에 대한 그 할인을 좀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던 게 바로 그 부산 백병원이었죠. 이 사상공업단지에 백병원을 건립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공중보건이 아니죠. 보건의료의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그 의료계의 어떤 당시 아픈 그런 현실 중에 하나는 바로 병원의 고급화와 영리화였습니다. 아까 신규현 선생님도 이 1950년대부터 병원의 상업화가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1970년대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도시에 모여있던 병원들 사이에 경쟁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요. 또 1970년대가 되면은 의료 기술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병원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시설이 점점 더 커지고 이제 고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급화를 추구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은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당시의 언론과 대중들은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에 나온 한 사설을 읽어보면요. 한국의 전 환자의 28.4%만이 병원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약국이나 비의료인을 찾아가는 이 역조. 환자 수에 비교 현격하게 모자라는 병원의 시설 가동률, 병상의 가동률 또한 56%에 불과하다는 이 역조. 병원값이 지난 5년 동안 최고 15배, 평균 7.2배가 오름으로써 자꾸만 의료 혜택 인구를 극소화시켜온 이 역조. 근간의 병원은 자꾸만 대형화하고 또 호화함으로써 이 역조와 괴리를 한결 심화시키고 있다. 하루 수만 원짜리 호화 병실을 늘리는데 각 병원들은 경쟁을 하고 있고 별 아프지도 않은 호화 환자가 그곳에서 휴양을 하는 이 역조. 라고 하면서 당시의 의료계의 현실을 꼬집습니다. 그 외에 이 1972년이 되면은 인수를 저버린 냉혹한 비정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영리를 추구하던 병원들을 아주 날 세워서 비판을 합니다. 이 사설을 보면요. 인술이란 낱말이 무색하게끔 우리 사회에는 비정의 사리가 꼬리를 물어 세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만삭된 임산부가 상기와 심한 진통으로 실신해서 병원을 찾아갔으나 입원비가 없다고 거절당하는 등 끝내 시간을 놓쳐 사산하고만 일이 있다. 또 중화상을 입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치료를 거절당하는 바람에 이 역시 때를 잃어 숨지고 말았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고 빽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 세파인심을 다만 통탄할 뿐이다. 당장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 돈 타령을 한 데서야 이는 비정의 극한을 넘어 마치 야차와 같은 냉혹무비한 폐륜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두 가지 그 임산부와 이제 어린아이의 사망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큰 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73년이 되면은 이 병원의 응급 환자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그런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의료계를 바라보는 언론과 대중의 눈이었습니다. 이런 그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서 이 정부와 의료계가 그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모든 병원의 공입 법인화를 시도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이 법인화를 할 경우에 개인 의원들, 특히 의사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측면이 생겨서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양성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좀 더 확고하게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1971년 이후로 정부는 이 의사 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 사립의과대학의 설립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것을 지방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게 되죠. 그 문을 연 학교가 이제 1977년에 순천향의대와 연세의대 원주 캠퍼스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인제의대가 개교를 했고 대구의 계명대와 영남대도 이 시기에 이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설립된 그 인제의과대학은 이제 문교부에 의해서 그 설립 인가가 이제 78년 10월에 예비로 발표가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 문교부가 당시 대학 진학률을 18%에서 22%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지방의 특성화 대학들에게 그 진학률 어떤 정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부산 사상공단의 인제의과대학에 80명의 정원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떤 발표를 들은 백병원에서는 이제 바로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서 이번에 본 재단에서 신청 중이던 인제의대가 인가됨에 즈음하여 정부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부산시 계금동에 건립 중인 이 사상공단 병원은 이제 5월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인제의대 부속 병원으로 발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제의대 의예과에서 79년부터 신입생 80명을 뽑을 테니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9년 1월 12일이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그 인제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설립 신청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임원들은 백낙조, 백낙환, 전종희, 장기력, 구본술, 조진석, 주영재, 함기선 등 이 인제의과대학의 설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그 인제의과대학 설립 인가 신청서에 대해서도 이제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산시 부산진구 계금동 산 51 현재의 위치에 설립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1979년 3월 2일을 개교 시점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서에 따라서 1979년 1월 22일에 이 한국일보에는 이런 신입생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보면은 인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 요강 해놓고 의예과 당시에는 남자만 8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부산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 대학 예비고사 합격자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 장관이 인정한 자까지 이제 지원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면 사실은 다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원서를 1월 21일부터 교부를 해서 이제 2월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입시 지원 상황은요,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끝에 인제의대 지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80명 정원에 당시 590명이 지원을 해서 7.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입학식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79년 6월에 현재 백병원, 부산 백병원이 인제대학교 부속 병원으로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인제의대의 설립 과정을 좀 역사적 의미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1970년대 보건의료계의 과제였던 의료균점의 실현, 즉 의료의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것이 이제 사상공단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의료 인력 공급과 더불어 부산 지역의 의료 발전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역적 격차, 계층적 격차의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지원 교수께서는 지금까지 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 어떤 그 설립, 그런 어떤 설립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배경을 이제 중심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발표였는데요. 의료균점은 지금으로 말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 격차 해소라는 것과 동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산은 해안도시고 산업도시임에도 비해서 의과대학이 그때 당시에는 국립밖에 없었고 병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업일선에서 중상해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울까지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백병원의 설립은 지역의 단비와 같았고 또 지역의 우수 인력을 인제의과대학에서 흡수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의료 격차, 그 다음에 공공 의료화가 자연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아주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서 발표해 주셔서 박지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2021년도 의료질평가에서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이 전 영역 1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영역 중에서 뭐 의료질, 환자 안전 이런 게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은 공공성, 그 다음에 교육 수련, 연구개발 이러한 것들에서도 우리가 1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러한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대면이었으면은 마주보고 앉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만 듣는 것보다도 제스처도 참 중요한데 그게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먼저
우리 보통 그, 대면이면은 참여하시는 청중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청중을 대신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백인재 박사께서는 무려 70년 전에 이 균점 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사제를 들어서 오늘날의 부산 그 백병원과 인제의과대학원 모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백병원이 사실은 1979년도에 개원하면서 수건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죠.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을 포함하는 이 부산까지의 의료 격차가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분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대중교통에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일어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의료 격차를 염려하고 일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에 나타나는 의료 격차와 백인재 박사가 고심했던 그런 해방 공간의 의료 격차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제가 두 분 선생님께 좀 우매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변에 엄두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저도 약간 자극적으로 이제 공공의료라고 하는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들 이제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70년대에도 뭐 이제 경제 개발을 우리가 엄청나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박정희 정부가 의료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민간에 떠넘긴 그런 상태가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로 남아서 지금 이제 각 대학병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공의료의 이 최전방에 있는 역할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상급 병원끼리 막 출혈 경쟁한다, 뭐 이거 상업화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 상황이 해방 공간은 누구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 어떤 공공성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부담 없는 과제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재 대형병원들 내지는 대학병원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이제 어떤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그 해방 공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병원의 의과대학의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병원이 갖는 어떤 역사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어쨌든 국가가 그런 이제 공공성의 어떤 역할을 하는 만큼의 뭔가 이제 그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건 또 제공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교육이나 또 연구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의대 설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뭐 그냥 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공공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의과 대학들도 이 한국이 어떤 맞이한 여러 뭐 신종 감염병 어떻게 뭐 정부의 국가 중앙병원 하나로 모든 그 국립의료원 하나로 다 해결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민간의 여러 병원들, 큰 병원들이 그런 이제 그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해방 공간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 역할들은 국가와 협력해서 나름의 역할들을 이제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병원은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공의 역할을 선두적으로 해왔던 그런 이 병원이고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역사성의 그런 발을 디디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주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현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백병원이 처음에 설립이 될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갈 곳 없었던 산업 일선에 있었던 중상해를 입은 산업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수많은 목숨을 구하기도 했고, 사실 그때 백병원은 그냥 너무나 중환자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해도, 심지어는 뭐 야전병원과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응급실에 잠시 있었을 때 보면은 그냥 야전병원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백병원이 의료 보호 환자들을 굉장히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료 보호 환자가 몰려온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어떤 공공성을 실현하였고, 그런 역사성을 오늘 사실은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지원 교수님께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의료균점이라는 이런 어렵지만은 꼭 필요한 용어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박지원 교수님 의견도 제가 저희들이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끔한 답이 아직 저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신규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네. 1950년대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 이것은 아무래도 의료의 총량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의료의 상업화 문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의료의 균등한 분배를 넘어서 일단 의료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우선 문제였던 것에 비해, 이제 오늘날에는 아무래도 이 빈부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야기하고 그걸 더욱 심화하는 어떤 병원의 영리화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구조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부가 조금 더 나서서 어떤 공공의료를 좀 확충을 했다면 오늘날의 그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병원들이 맡아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것은 병원이 관공립이나 아니면은 사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병원들이라 함은 사실 일제 시기부터 조선 총독부가 이제 조선인을 위해서 해주지 않았던 어떤 의료의 균등한 공급, 이런 면을 위해서 노력해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연장선 상에서 이제 특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백병원은 이제 아주 공공성을 추구해온 오랜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어떤 정신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각 종합병원들, 특히 상급병원들이 여러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영리화를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의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설립과 의과대학의 설립의 목적 자체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서 시작한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좀 죄송하게도. 그런 데에서 인제의과대학과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의 의미는 오늘날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점에서 사실은 사회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득준 교수님의 발표문 중에서
지금까지 두 분이 발표를 하시고 금방 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술로서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로 뜻풀이하는 인술제세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창립자이자 초대 원장이었던 외과의사 백인재의 백병원 창립 정신입니다. 1979년 인제의과대학이 개교한 뒤로는 대학의 창립 정신으로도 이어져 오늘에 이릅니다. 이는 유가의 시조인 공자의 핵심 사상으로 공자는 인을 이루는 방법론으로서 충과 설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충이란 나에 대한 충실, 곧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성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설한 남에 대한 헤아림, 곧 상대의 입장을 나의 처지로 받고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이란 나의 반성과 남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이며 인이란 충과 설하는 개인 윤리를 통해 달성되는 사회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술이란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소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건립 이념이 인술 제세, 그리고 이제 인제대학교의 건립 이념은 인덕 제세입니다. 뜻과 의술로서 세상을 구한다라는 어쩌나 그거는 본다면 한 개인의 수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큰 건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이러한 신성한 공공의대 설립의 자세를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재 박사 유지를 이어서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의 최전방에서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인제대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야, 뭐 이것도 좀 어려운 주문이신데, 어쨌든 지금 그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제 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 의사 내지는 이제 교육을 받는 이제 의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각 학교마다 이제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겠는데 인제대는 어쨌든 이제 그 설립자의 그런 숭고한 뜻과 또 이게 어떤 의료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운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정신을 계승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누가 봐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인문학적인 그런 자양분이 다른 어떤 학교보다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뭐 졸업생 중에 이제 뭐 이태석 신부님도 그런 자양분 속에서 나오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 후학들이 그런 정신을 이제 듣고 자라다 보면 어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또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큰 숙제를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박지현 교수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역시나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성리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역으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립의과 대학과 사립병원은 공립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병원들에게 관공립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게끔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제의대와
백병원이 아주 오랜 기간 추구해온 가치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사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특수성 같은 것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요새 의료윤리 수업을 하고 있다 보면 의료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좀 공공성의 강요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비판을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 의사들의 권리를 둘러싼 그런 경쟁이라던가 이런 어떤 권리의 침해라던가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 공공성을 위해서 어떠한 그 정도까지 이 의사들이, 민간의 의사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공공성, 이렇게 의료의 공공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사들의 희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고, 백인재 박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던 그때의 시대의 상, 문화,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그 신규환 선생님의 말씀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현실적인 말씀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 의료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의 의료 격차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저는 그런 것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랬을 때 오늘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또 백인재 박사님이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고민했던 문제들, 그리고 또 감염병의 일선에서 하나의 그 굉장한 어떤 권위를 지니셨던 전종희 박사님, 이러한 분들이 참 아까 우리 학장님 말씀대로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사 유태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요, 우리가 등신사라는 것은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아주 조금씩 스며들어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확연하게 표가 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백병원이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변곡점에 서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이 이제 학술제가 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김택준 교수님께서 발표가 발표를 못 하셨죠. 하시고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4시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회자의 생각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두 분 선생님께서 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뭐 오늘 주제와 관련 없이 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라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예, 되겠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없는데 어쨌든 인제대는 이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통을 네. 잘 여기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김명석 교수님께서 광고를 하셨지만은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니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모레 23일에는 그 전종희 기념 학생 논문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좀 많이 많이 참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날인 23일 목요일에는 경남 빔의 강서 특구 빅드림 웰바이오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주신 인제여과대학 행정실 선생님들과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동분서수하셨을 김능석 교수님, 하고 너무나 발표를 해주셔서 오늘 사회자를 살려주신 박지연 교수님과 신규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석진 학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애를 태우고 있을 우리 김택준 교수님께도 여러분 격려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택준 교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동안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래도 걱정 덕분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상중에도 토요일 밤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그 연락을 끝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김택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제6회 백인제 기념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